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응급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인력에 대한 폭행 사고 소식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난동을 부리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의사 출신인 정의원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는 서울 전월세 거래 급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다소 쌀쌀하다가 낮에는 다소 풀리겠습니다.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혹은 보통으로 낮아졌지만 강원 영서와 충청, 경북,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나쁨 수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5.2도, 습도는 55%,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14도, 대전 14도, 대구 16도, 광주 15도, 부산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수대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을 폭행한다고 하는 사건 소식 종종 들려오죠. 얼마 전에는 한 경찰 간부가 왜 물을 주지 않느냐면서 의료진을 때린 일도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이었는데요. 물을 주지 말라는 건. 그리고 술에 만취해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거나 본인을 먼저 진찰해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때리면 지금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방지 대책에 따르면 응급실의 보안 인력도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고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한 출동은 물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의사 출신의 정의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원 변호사입니다. 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었다고 한다면은 좀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올 만큼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얻어맞는 일이 많습니까? 네, 최근 응급실 의료진에 대해서 각종 폭행, 폭언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폭행, 폭언, 기물 파손 신고 건수가 860건이었는데 반해 2018년에는 상반기에만 580여 건이 접수되는 등 계속해서 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폭행도 점점 난폭해지고 있는데요. 7월 9일 한 응급실에서는 취객이 둔기를 의사에게 휘둘러 의사가 내진탕에 빠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사건 건수도 늘어나고 갈수록 난폭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탄을 받았던 사건도 있는데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끊이질 않는 이유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역시 가벼운 처벌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처벌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응급의료법 자체 수준이 그냥 듣기에는 낮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예,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예. 왜 평소에 낮다고 우리가 인식하게 될까요? 문제는 이제 처벌을 하는 이제 수준이 약하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러한 이유는 저희는 이제 법 규정의 모호성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모호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본인을 치료해 주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휘둘르는 것,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환자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은 근무 시간 내내 이제 총각을 다투어서 이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폭행이나 폭언을 듣게 되면 당사자인 의료인 말고도 그 주변 사람들도 이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진료가 지연돼서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렇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면 다른 환자들에게도 방해가 되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가해자들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던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는 자신이 이제 겪고 있는 고통이 이제 가장 이제 급하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료 순서가 밀리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진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못 참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라든지 병원이 가해자에게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거나 집요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보도가 네.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의료진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사례가 적은 건가요? 보고가 적고 이제 신고도 잘 하지 않은 둘 다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의료진 개인이 경찰에 직접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환자의 보복을 우려해서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폭행 때는 처벌 불원이 이제 있어서 합의를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데 환자가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합의 종용을 명목으로 의사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인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나면 수사기관에 이제 조사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젊은 전공의들이 응급실에 배치가 많이 되잖아요. 취약 시간에 특히나. 그런 네.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환자들이 나중에 보복한다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까? 예, 제 주변에도 특히 이제 젊은 이제 여자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약하셔서 예. 뭐 조금 강하게 이제 위협을 한다든가 하면은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병원에도 이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겠군요. 예,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응급의학회 보고에 따르면은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한 500건 정도면 한 50건 정도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의료진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처벌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폭행, 협박 같은 범죄는 일반 형법에서도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예.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도 이제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있는 규정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 폭행이랑 똑같이 의사가 없으면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좀 의문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이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조항이 새로 추가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사라진다면은 처벌 강화가 제대로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합의를 종용하러 오는 경우도 드물게 되는 것이고 예.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 어쨌든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폭행 협박 같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조금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은 만취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많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그 음주운전으로 살인죄 수준을 처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윤창호법 이것도 이제 발의된 상태인데요. 응급실에서 음주 상태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도 다른 범죄랑 비슷하게 심신미약이 참작되거나 뭐 감형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이제 내리실 때
술에 취한 상태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제 자제력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고 보기 때문에 예. 조금 선처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다른 것보다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폭행 사건이 이제 응급실에서 이루어질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많고 예.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주변 동료들의 경험도 대부분 이제 폭행 사건이나 폭언은 만취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화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도 그렇고요. 구급차 이송하고 있는 구급대원들도 그렇고 버스 기사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폭행죄는 일반 그냥 폭행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얼마 전 승객들이 이제 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폭행, 운전 방해도 이제 사회 문제가 부각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이제 특정범죄 가중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폭언, 폭행의 경우에도 이제 더 법을 강화해서 뭐 형량을 이제 굉장히 높인다든지 지금은 뭐 몇 년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상한 이제 몇 년 이상으로 이제 강화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억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형량 하한제를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이 형량 하한제라는 게 일단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형량 하한제란 최소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이제 하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법조문에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조항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버스 기사들에 대한 폭행 사건의 경우처럼 3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형량 하한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폭행에 의한 진료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해진 형법상 처벌은 강하지만 실제로 처벌은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량 하한제가 추진되면은 실제로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앞서서 뭐 그 한 경찰 간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어떤 처벌,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이제 변론을 해보면은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벌금형은 수준도 대부분 5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처벌 불원이라고 해서 이제 합의서를 받게 되면 폭행의 경우에는 이제 사건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형량 하한제를 비롯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행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폭력 사범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좀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들에 대한 그 범죄도 그 법률이 이제 바뀌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도 그런 이제 법률이 강화되면 확실히 범죄의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해외 사례와 비교를 주로 하는데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2급 폭행죄로 분류되어서 최고 7년형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호주 일부 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최고 14년형까지 내려집니다. 또한 싱가포르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경찰 초소가 마련되어 있고 당장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당히 강화해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규모가 작은 병원의 응급실의 경우는요, 보안 인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보안 인력이 있어도 이 환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대처가 어렵나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규모가 작은 응급실 경우에는 이제 경영난 인력난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진료를 볼 이제 의료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인력이 이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보안 인력이 있어도 대처가 어려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경우는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이제 내용은 없고요. 대형 병원에서는 이제 보안 인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제 폭력 사건에 이제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보안 인력은 이제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 협박 사건이 일어나도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만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 보안 업체마다 또 나름대로의 규정들이 있겠죠.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금 언급해 주신 쌍방폭행 시비에 만약에 휘말리게 되면은 또 법적으로도 그 경비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뭐 경찰이 대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를 청원 경찰들이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풀어야 할 숙제 같고요. 응급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 사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처럼 온 순서대로 번호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은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진료가 이루어지죠? 예, 맞습니다.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도착하면 중증도 등급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 환자, 중증 응급 의심 환자, 그다음에 경증 환자, 비응급 환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 진료를 하게 되고요. 경증 환자나 비응급 환자는 아무리 먼저 도착을 해도 진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 다음날 외래 진료를 보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 확충이라든지 혹은 안내 표시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도표를 그려서 응급 진료의 순서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진이 이제 따로 배치되어서 응급 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폭행 건수가 50% 이하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이제 의료진들이 홍보랑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문자 1808 끝자리 쓰시는 분들도 의료진 폭행에 대해서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끝자리 8328번님도 그렇고요. 구속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한 또 어조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가 이 부분 꼭 그 법뿐 아니라 의식도 고쳐 나가면서 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미비한 점은 또 수정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 출신의 정의원 변호사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게 학급 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모든 유치원이 입학관리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는 한 학급에 40만 원이고 원장 기본급 보조금은 46만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1188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19%인 198곳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친환경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경유차종에 소형 화물차를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경유를 쓰는 청소 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압축 천연가스차로 바꿀 때나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경유 소형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바꿀 때 보조금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경기도 일선 시군이 수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79명이지만 현재 60명만 채용한 상태로 13개 시군은 수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가 많아서 겨울이면 구지역과 AI로 몸살을 앓는 안성과 포천, 여주, 이천 등은 수의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합니다. 일반 시민도 불법 주차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의 생활 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동의함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 명에 50만 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에 쓸 수 있고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중증 화상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몸짱 소방관 달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선발대회에서 뽑힌 소방관 12명이 모델로 나섰고 사진작가 오중석 씨가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몸짱 소방관 달력 판매는 올해로 5번째인데 수익금 전액은 중증 화상 환자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달력 한 부의 가격은 119의 상징성을 담아서 11,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수능 다음 날인 오는 16일부터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반값 공연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6일부터 12개 음악밴드팀이 무대에 오르는 밴드데이와 23일 인천시립무용단의 정기 공연을 반값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을 보여주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 서울 전월세 거래 급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농산물과 공정무역 생산품을 결합한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어떤 제품이 출시됐는지 알아보고요. 또 어떤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 경제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공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공정무역에 대해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의 농산물이나 수공예품 등을 제값 주고 구매해주는 윤리 소비 운동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생산자와 우리나라들 간의 연대를 촉진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입니다. 하지만 역시 어려운 국내 농민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곱지 않은 눈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 위주로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이 퀄리티가 좀 낮고요. 품질도 낮고 이런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공정무역이 국내 생산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 주식회사가 디자인 개선 작업을 돕고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 가공한 농산물과 제3세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생산한 공정무역 제품을 콜라보한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구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슈 두유와 오곡 크런치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캐슈 두유, 오곡 크런치. 이거는 어떤 제품인가요? 먼저 제1호 제품인 캐슈 두유는요. 베트남 푸어쿵 협동조합이 생산한 공정무역 인증 캐슈넛과 전두유로 유명한 경기도 오산시 마을 기업인 잔다리 마을 공동체가 도내 파주 오산에서 생산한 대두를 결합하여 만든 두유 상품입니다. 예. 그리고 주식회사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은 잘 모르는 분도 꽤 있을 텐데요. 제가 베트남 생산 농가를 방문해봤습니다. 땅콩처럼 땅에서 캐는 게 아니라요. 밤처럼 나무에 달린 견과류입니다. 생김새도 바나나처럼 생겨서 재미있고 맛도 참 좋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산림녹화 차원에서 심었던 것이 이제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2호 제품인 오곡 크런치는 페루 소노모로 협동조합이 합성 첨가물 없이 만든 공정무역 인증 초콜릿과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에서 재배해서 볶은 오곡을 결합하여 만든 미니 초코 미니쉘입니다. 주식회사 아름다운 커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그 외국의 특정 지역과 우리 경기도의 특정 지역의 특산품을 합쳐서 만든 제품. 특히 파주와 오산에서 생산한 대두, 그리고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에서 재배한 오곡을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지역이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뢰할 수가 있고요. 해당 지역의 로컬 푸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이 제품들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첫 번째 캐슈 두유는요,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 홈페이지하고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용량은 한 개 190ml이고 한 박스에 16개가 들어있습니다. 약 19,000원, 2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곡 크런치는 역시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아름다운 커피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네이버 쇼핑몰에서도 판매할 계획이고요. 한 박스에 10개 내의 미니쉘이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약 4,500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맛이 좀 궁금해요. 네. 어땠습니까? 두유는 보통 드시는 것보다 약간 신선한 맛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네. 비릿한 맛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마시면 마실수록 고소한 맛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크런치는 어때요? 크런치도 저희가 초콜릿을 계속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 먹다 보면 안에 오곡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나라 곡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좋게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이겠군요. 네. 경기도형 공정무역 브랜드가 있어요. Fair Trade by GGD.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Fair Trade by GGD 브랜드는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3가지 큐레이션, 크리에이티드 바이, 컬래버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경기도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라고 하면 이번에 만든 Fair Trade by GGD는 경기도의 지역 가치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공정무역 제품과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 상품을 연결하고 제품 디자인을 개선해서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페어 트레이드 바이 GGD 브랜드가 적힌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을 구입하시면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동시에 돕는 윤리 소비 실천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 이 제품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올해 5월 말에 네팔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마을협동조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가는 길이 무척 험했고 집들도 아직 복구 중이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대규모 유통회사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하지만 이 마을협동조합은 공정무역 인증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며 공정무역단체가 지불하는 추가 이윤으로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초콜릿 한 조각을 공정무역 제품,
나아가서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으로 바꾼다면 과거의 우리나라와 같은 제3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 경제과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부동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지난달에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함영진 집값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18,000여 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10월에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8,330건으로 종전월 대비 37.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8.3%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서울 10월 거래량으로는 2011년 이래 역대 두 번째 기록인데요. 거래량 집계 기준일이 확정일자 신고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9월이나 10월에 전월세 계약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이유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입주 물량이라든지 전세 끼고 집을 샀었던 이제 갭 투자가 증가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전월세 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교적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것들도 전월세 거래량을 늘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여파 때문에 집값 상승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매매 수요가 일부 전세 수요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임대차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이제 견고한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던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9.13 대책 이후에 강남권과 동작 용산 일부 지역에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대출과 세금 규제가 커지면서 주택 매입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전세 수요를 늘려서 전세로 눌러하는 수요가 과거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전세 공급 수요가 다 늘어나면서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 그리고 전세 시장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것도 지금 시장의 중론이고요. 근데 네. 거래량이 많아진다면은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향후 자가 이전보다는 임대차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이제 국지적으로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예. 대신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서울은 연말까지 9,51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인 그 송파구 헬리오시티를 비롯해서 약 한 16,331가구의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 움직임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다가구인 비아파트 주택 준공 물량도 올해 8월까지 약 25,000가구나 서울에서 공급됐기 때문에 당분간 전월세 가격 안정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움직임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세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전 마지막 서울 강남권 분양단지 서울 서초구 레미안 리더스원 여기가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높았습니까? 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32가구를 일반 분양했었던 레미안 리더스원에 9,671개의 청약 통장에 몰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청약을 했다는 것인데요. 평균 4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했었던 DH 자이 개포 이후에 거의 반년 만에 등장한 강남권 단지인데다가 또 주변 아파트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가 인기의 요인이 됐었는데요.
다만 중도금 집단 대출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0억 이상 되는 자금을 2년 안에 조달해야 되는 부담은 아주 큰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같이 청약 경쟁률이 아주 높게 나타난 것은 강남 새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 그리고 강남권 아파트를 위해 준비 중인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었습니다. 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청약 막차를 타는 이른바 청약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근데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청약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향후에 강남권 분양 물량 공급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레미안 리더스원 청약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에 몰린 이제 청약 통장만 한 4천여 개 육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주택을 가진 유주택자가 강남권에서 새 아파트 청약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앞으로 강남권에 사무가든 맨션 3차 그리고 일원대우, 방배 경남, 개포주공 4단지 그리고 서초 무지개 그리고 상하 2차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되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에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청약에 관심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11월 말 이후부터는 서울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면적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 중에 75%를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요. 예. 남은 25%를 향후 처분 조건부 약정을 한 1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현저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리더스원 청약보다는 1주택자의 강남권 분양시장 당첨 확률이 11월 말부터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내년도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건설 수주가 감소하면서 동반 주택시장과 건설시장이 침체할 거라시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7일에 내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서 집값을 전망했는데요. 글로벌 통화 정책이나 자산시장,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할 때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나홀로 상승세가 종료되고 집값과 전세값 모두 1.1% 내지 1.5%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년 건설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Stop me on the corner. Swear you hit me like a vision. I wasn't expecting. But who am I to? 네, 11월 12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콜비 카레이가 부르는 Brighter Than the Sun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